온리? 네. 돈이 있으신 분들만 이제 영어 교육의 혜택을 누렸는데 요즘은 이제 중산층에서도 이제 세컨 잡을 뛰면서 그 사교육비를 충당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뭐 상황이 우리나라만 이런 게 아니네요. 전 세계적으로 영어 하는 곳도 참 많네요. 그렇죠. 지금 리치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우리나라만 그 영어 무슨 열풍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 오늘날 많은 나라들에서 이렇게 영어 교육에 강조를 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열풍이랄까 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오늘날 영어라는 것이 뭐 영국 사람이나 미국 사람의 언어가 아니라 세계 제1의 통용어이기 때문에 영어를 모르고서는 그 국제 간의 관계나 또 개인적인 여러 가지 그 업무들이 불편합니다. 그래서 국가 차원에서 이렇게 영어 교육을 강화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이제 다른 이제 폴란드나 이런 유럽 국가들보다는 우리 한국과 같은 아시아 국가에서 영어 교육이 더 매달린다는 느낌을 받고 있거든요. 아마 우리가 그렇게 느끼겠지만 사실은 우리가 느끼는 것이지 전체적으로 보면 정도 약간 차이가 있을 뿐이지 또 그 각 국가나 사회마다 그런 약간 배경 차이가 있을 뿐이지 영어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다 있고 이 국가 차원에서 다 열심히 이렇게 매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네. 영어 하나 쫓아가기도 힘든데 어떤 분들은 이제 또 중국의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 영어는 기본이고 중국말 배워야 된다. 이러니까 막 마음이 불안해요. 부모로서는. 그렇죠. 자, 어찌됐든 이제 세계 각국의 영어 수업과 그 방과 후 수업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윤 박사님께서 그 아시아 4개국의 방과 후 수업에 대해서 좀 준비해 오셨죠? 자, 제가 이 또 파넬을 뒤에 숨겨놨다가 끄집어내겠습니다. 자, 잘 네. 보이나요, 카메라에? 네, 우리 교수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 영어 교육에 대한 이런 그 분위기는 단지 우리나라나 또는 뭐 아시아만 이런 분위기가 있는 건 아니고 유럽이나 또는 실제로는 미국이나 캐나다도 다민족이 이렇게 섞여서 살기 때문에 그 관심이 많은 거는 사실입니다. 우선 제가 여기에서 그 아시아 각국의 영어 교육을 이렇게 네 나라를 한번 이게 비교를 해봤는데요. 우선 그 중국 같은 경우는 여기 뭐 그 북경 상하이 그 초등학교가 5시간 정도 그 ESL 몰입식으로 영어 공부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중국은 그 외국어 교육의 역사가 상당히 깁니다. 1960년대 그 러시아 체제, 교육 체제로 이렇게 시작을 한 그 국가이기 때문에 그 외국어 교육에 대한 그런 정책이 아주 강력한 정책이 있었던 그런 그 배경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1980년대부터 이미 그 영어 교육에 대해서 시작을 했고, 그리고 1990년대는 중학교 올라가는 시험에 영어 과목을 이렇게 넣음으로써 그 영어 교육에 대한 어떤 그 국가적인 그 관심을 보이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이런 그 뭐 중국이라는 나라가 워낙 크기 때문에 도시나 이런 상황에 따라서 약간 다르기는 하지만 지금 북경이나 상하이처럼 큰 도시에서는 아주 강력한 그런 그 영어 교육의 분위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국은 어순이 영어하고 같기 때문에 뭐 배우는 속도가 확 뛰어넘더라고요. 중국 그렇죠, 애들은. 그렇죠. 그래서 중국은 그런 것도 있고요. 또 하나는 말씀드렸듯이 그 러시아 외국어에 대한 교육이 워낙 그 강력했던 그런 정책이 있었던 국가이기 때문에 그 국민들이 이거 큰 거부감 없이 이렇게 그 영어 교육을 또 받고 시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 두 번째는 그 밑에서 두 번째 보시면 타이완이 있는데요. 여기도 그 사실은 그 타이페이 같은 경우는 아주 강력한 그런 몰입의 분위기로 지금 수업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교사들의 질도 상당히 좋고, 그런데 그 나머지 지역에서는 굉장히 이게 좀 차이가 많습니다. 우리나라의 어떤 그 지역 간의 차이가 좀 있는 것처럼. 그래서 공식적으로는 이렇게 5학년부터 시작되는 데도 있고, 초등학교 1학년부터 시작되는 데도 있고, 이거 좀 다양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타이완 같은 경우는 조금 저희들이 주목해서 보는 게 그 교사에 대한, 교사 질에 대한 그 관리 부분에서 좀 고민이 우리와 비슷하다 이런 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타이완도 뭐 영어 전담 교사, 즉 영어만 가르치고 다른 과목을 이제 초등학교에서 가르칠 수 없는 그런 교사 제도도 있고, 그래서 그 타이완 쪽에는 좀 우리와 굉장히 자원이 적은 나라이기 때문에 그 인적 자원을 통한 그 국가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 그 영어 교육에 관심을 갖고 있다 이렇게 또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 편차가 크다. 그렇죠. 지역 네. 편차가 아주 크죠. 그리고 또 싱가포르이 있는데요. 이 싱가포르는 참 이제 저희 그 연구하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정책하는 분들이 주목하는 그런 국가 중에 하나인데요. 그 초등학교 1학년부터 영어 교육을 시작을 하는데, 좀 이제 특이한 것은 다른 나라와 다른 것은 그러니까 몰입식으로 영어 공부를 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나라는 그 공용어로 영어가 사용되기 때문에 사실은 분위기가 굉장히 다르죠. 그리고 그 정책적인 것이 그 우리나라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굉장히 강력한 그런 그 영어 공용어 정책을 쓰고 있죠. 그래서
가정에서는 실제 이제 공용어가 싱가포르는 4개 되거든요. 그런데 가정에서는 본인의 모국어를 사용한다 해도 학교에서는 이제 이렇게 영어를 사용하게 되는 그런 그 몰입의 어떤 몰입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그 영어의 어떤 영어 교육의 효과가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그 영어 교육을 통해서 국가 경쟁력을 높인 이게 이제 영어 교육이라고 하는 정책이 외부에서 오거나 뭐 식민지의 어떤 결과로서 온 것이 아니라 정책을 통해서 강력하게 이것을 밀어붙인 물론 처음에는 그 중간적으로 실패한 그런 사례도 있지만 그걸 극복하고 아주 성공적으로 이런 그 정책을 편 나라 중에 이게 싱가포르에 있습니다. 그건 딱 영어는 공용어다라고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정책이 강력하게 추진될 수 있었겠군요. 예전에는 홍콩도 이렇게 영어를 빈번하게 썼는데 요즘은 그 홍콩은 좀 못 알아듣는 경우도 많은데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영어가 아주 뭐 생활어처럼 돼 있어요. 네. 예. 네. 싱가포르는 사실 이게 공용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나라는 이 한국어에 대한 그 자부심이 아주 강한 그런 민족이기 때문에 사실은 공용어로 가기에는 너무 반발이죠. 이것은 비교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싱가포르의 어떤 그런 그 정책을 통한 영어 교육의 이런 것을 좋은 좀 점은. 한번 봐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 일본이 있는데요. 우리 그 어따 선생님도 일본에서 그 아이들을 가르쳤던 젯 프로그램을 통해서 아마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또 동북아에서 가장 먼저 이렇게 그 이제 개혁이 되면서 그 우리나라와도 많이 비교가 교육제에 대해서 비교가 되는 그런 국가입니다. 근데 이제 일본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실제로는 공식적으로 우리는 97년부터 초등학교 3학년에서 그 영어를 정규 과정으로 이렇게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일본은 아직 그 영어가 초등학교는 정규 과정이 되지 못하고 실제로 이제 중학교부터 정규 과정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그런 학교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지역이나 학교에 따라서 이것이 공식적으로만 되어 있지 않을 뿐이지 실제로 일본에서도 영어 교육을 하고 있다. 또 이제 특색 있는 것은 이렇게 그 통합 영어 교육이라고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르치기 때문에 방과후에서 또 영어 교육이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는 나라 중에 또 일본이 있다. 이런 아마 잠시 후에 어떤 선생님한테 이런 어떤 일본의 사례를 좀 들을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이런 그 일본에서의 그런 그 영어 교육의 열풍도 참 우리 못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한마디 더 첨가하면은 저도 아까 지금 소개한 나라 제가 교육 현장을 다 방문했었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영어 교육 현장을 우리가 느낀 이상으로 아주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가 차원에서 영어 교육을 우리 못지않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타이완 같은 나라 특히 그 나라는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 벤치마킹을 또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문제가 우리나라 비슷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국가 경쟁 차원에서 정말 발벗고 나서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까지 아시아 그 4개국의 영어 교육의 그 실태를 좀 살펴봤는데요. 그렇다면 이 네 나라 중에서 가장 사교육 열풍이 또 심한 나라는 어딜까요? 글쎄, 아까도 어떤 선생님이 말씀하시기는 했는데, 실제로 아시아에서는 그 사교육이라고 하는 그런 고민은 사실 우리는 못 따라오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그 일본 같은 경우에 우리가 작년에 영어 사교육에 대한 통계가 나온 게 그 한 14조 원이 나왔는데요. 그 일본의 6배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다른 나라들도 지금 타이완도 그 학교에서 하고 있는 교육에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교육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그런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고, 또 일본 같은 경우에도 조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조금 우리는 여러 가지 면으로 좀 요 부분을 공교육의 어떤 체제를 좀 잘 잡고 방향을 잘 잡아서 자연스럽게 사교육이 줄어드는 이제 그런 어떤 정책이 펼쳐지리라고 기대를 합니다. 네, 지금 아시아 각국의 이제 사교육과 또 공교육 또 방과 후 수업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그 여러 나라 중에서 일본의 방과 후 수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또 궁금하거든요. 미치 씨가 좀 일본에서도 가르쳐셨겠죠? So you taught in Japan as well. Yes, I did. So what do you say and how do you evaluate the after-school program and policy in Japan? The after-school programs Right. in Japan, similar to here, they give the native teachers kind of run of the after-school program. So after the regular school is finished, they say, here are the students, please continue the English. The only difference is that in Japan, they just kind of give it to them and don't worry about it. Whereas here in Korea, I find a lot more support, where the principals and the teachers, they want to help me out. They want me to do my best.
So they're always there to give support or ask what materials I might need. And so I think the after-school programs in Korea are not only a little bit better, but improving as they go.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와 같은 이제 방과 후 수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학교 정규 수업이 딱 끝난 다음에 지금부터는 원어민 선생님들이 원어민 선생님들